이제 오늘 좀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좀 엑기스 몇 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가로세로 쪽에 김용호, 김세희와 다 통화를 했는데, 사실 이 구치소 얘기는 강용석 변호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 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몇 개만 하고 다음 주 뭐 28일 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29일 정도에 강용석 변호사랑 저랑 같이 구치소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1년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건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생활이 어떠냐, 얼마나 이제 걱정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치소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은 바로 검찰 직원들이 서울구치소로 데려가서, 그때까지 영장 발부가 안 됐으니까 구속자가 아닌데, 그래서 구속자들이 있는 곳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혼자 독방에서 죄수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기다립니다. 그게 아마 또 어떤 사람이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단 기다릴 때도 죄수복을 입었는데, 아니 영장이 안 나왔는데 왜 내가 죄수냐, 그래가지고 체육복을 입고 이제 기다리고 들어 누워 있는데, 밤 한 새벽 한 2-3시쯤 발부한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잤어요. 네, 자가지고 아침에 한 6시쯤 이제 일어나니까, 교도관이 오더니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충격 하나도 안 받았어요. 네, 이미 실질심사 때 저는 그 판사가 완전 JTBC 대변인처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내고 가자. 그래서 전혀 충격 안 받았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속수감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오전에 죄수들 이렇게 브리핑하고, 죄수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구치소에 있어도 죄인은 아닌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그래서 수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용자 교육을 받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마주친 인물이 드루킹이었어요. 서울구치소 복도 딱 들어가자마자 드루킹이 한 20m 앞에서 이 교도관하고 오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막 떠들고 와서 여기 생활 별로 안 힘드나 보네? 저는 첫 본 게 그냥 드루킹 웃고 떠드는 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군대로 생각을 했잖아요. 서울구치소나 군대랑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산훈련소 처음에는 웃고 떠들 수 있습니까? 바짝 얼어야 되는데, 여긴 좀 다르구나.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구치소 저는 독방을 쓰게 됐는데, 저는 근데 원래 이렇게 다 따져 물어요. 이게 제가 훈련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카투사 출신이잖아요. 미군 부대는요, 그러니까 좀 한국 부대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 부대는 까라면 까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미군에서 일했지만은 저 통역병으로 여러 차례 한국군에 갔었는데, 그래서 한국군 장교한테 많이 맞았는데, 자꾸 막 물어보니까. 근데 미군에서는요, 상병이 대령한테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 규정지구 막 갖다 싸우는 게 이게 문화가 돼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카투사들끼리는 미군한테 차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카투사 선배한테 이제 맞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무조건 규정 들고 싸우는 게 훈련돼 있고 다 따지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겁니다. 왜 나는 독방을 갔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도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극렬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사람들은 독방을 준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한 게, 그 부분 대해서는 제가 복도를 걸어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합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20명씩 이렇게 줄 서서 오는 거고,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혼자만 가야 되거든요. 그 20명 오면요, 와, 변혜재 화이팅!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수용자 중에서. 근데 지나가다가,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합방을 쓰면 안 돼요. 합방이 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안티가 있었을 때, 야밤에 그냥 싸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제 지지자가 있으면은 막 알아서 편히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독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드루킹도 독방에 가는 거고, 이렇게 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의 설명은. 저는 이제 그건 합리적으로
납득을 했고, 만약에 제가 그때 납득이 안 됐으면 저는 무조건 합방 간다 그랬을 겁니다. 이상한 게 있었으면. 근데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합방을 쓰는 사람들은 운동도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보면요, 막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러 명들. 그건 합방을 쓰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저같이 독방을 쓰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좁은 운동장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자 왔다 갔다. 운동도 혼자 하는데 단지 그 혼자 이렇게 칸막이 돼 있는 운동장까지 가는 데는 독방을 쓰는 한 3, 4명 정도를 같이 데려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한 명씩 데려가야 되는데 교도관들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한 명이 우리가 3층에 있었는데 1층 운동장까지 저 데려다주고 또 올라와서 드루킹 데려다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명을 정도를 묶어서 운동장까지 데려가고 올라오게 하는데 그 조가 저하고 드루킹이 1년 동안 거의 같은 조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영태가 한 3개월 정도 같은 조였다가 고영태하고 저하고 약간 좀 애매한 관계였는데 구치소에서 고영태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자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제가 태블릿 PC를 제기하게 된 게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나는 최순실의 태블릿을 본 적이 없다. 책상에 넣어둔 적도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 쓸 줄 모른다. 그 다음날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고영태 때문에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 고영태 보면요, 제가 일단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반가울 수밖에.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영태한테. 너 그 말 확실하냐? 너 최순실 거 쓰는 거 안 본 거? 무조건 맞고, 실제로 우리 바깥에서 재판 준비하는 기자들을 자료를 넣었을 때 고영태는 그 주장을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JTBC 심수미에게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서 고쳤다 얘기하는 말 없다. 그런 적 없다.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계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고영태는 갑자기 어떻게 왜 그런지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고영태가 이제 조에서 빠져나갔고 저는 계속 드루킹하고는 뭐 연관되기 없으니까 국정원 뭐 좀 아는 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한 드루킹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웃었다 그랬잖아요. 시종일관 매일같이 늘 즐겁고 신나게 웃고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말 걸고 막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저하고 이제 처음 마주쳤을 때도 드루킹이 야, 반말을 쓰더라고 보자마자. 야, 변 사장, 너 같은 애까지 여기 들어오니까 독방이 모자라지. 지금 독방 모자라서 난리 아니냐. 너 빨리 좀 나가라. 무슨 명예훼손으로 여기 독방 차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드루킹. 그래서 나도 반말 쓰기로 했죠. 드루킹한테. 그래서 야, 너는 무슨 영업방해로 지금 여기에 들어오냐. 영업방해 그게 무슨 뭐 100만 원 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웃기는 게 둘 다 특별관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독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특별관리 대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하고 드루킹은 특별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서신이 다 검열당하는 게 됐는데 제 혐의가 명예훼손이고 드루킹이 업무방해인데 이거 아직 경범죄거든요. 경범죄 2명이 특별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둘이 공통점이 또 있는데 제가 명예훼손 신기록세였잖아요. 드루킹이 업무방해 신기록세였습니다. 특히 검찰 구형에서 저는 검찰 구형 5년, 역시 업무방해 구형 신기록이고 드루킹 업무방해 7년. 물론 그 친구는 뭐 딴 것도 걸렸지만은 딴 거 정치자금법은 따로 나왔거든요.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은 뭐 1년의 집행유예 이거에서 그거 빼고 그리고 업무방해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관왕에 이관왕. 구형하고 선고 다. 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도 드루킹은 하여튼 내내 그 친구가 단 하루도 진짜 얼굴 표정 어두운 거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먼저 말 걸고 우리 쪽 사람들 우리 쪽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사람 국정원 사람만 계속 먼저 말 걸고 인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오니까 또 글로 가서 또 인사하고
아, 이게 조직가구나, 조직가.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그 친구 징역 7년 구형 나왔을 때도 뭐 신나서 웃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보면서 이제 아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교도관들도 뭐 서로 다 인간들이니까 친한 교도관이 있는데 뭐 저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보수 쪽 이 수용자들이 좀 얼굴이 어둡지 않냐,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저 드루킹은 뭐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뭐 우리 이런 동지들은 다들 정치범으로 들어왔지. 거기서 돈 처먹어서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지들이.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는 선배들 만나면은 드루킹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저 문재인이 쪽에 있는 애들 봐라고요. 저 감옥 들어와도 저렇게 신나서 즐겁게 있는데 좀 인상 좀 풀고들 다닙시다. 우리도 좀 이렇게. 그래서 많이 제안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폭들이 있어요. 조폭들이. 그러니까 단독방을 쓰는 사람들은 일단은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호불호가 엇갈려서 위험한 사람들이고 또 이제 조폭들이 또 이제 단독방을 쓰지 않습니까? 또 범죄 끌어들일까봐. 그러니까 단독으로 와 같이 가면은 정치범 아니면은 흉악범 아니면 조폭인 거예요. 저는 그 사실 첫 한 달 동안은 제가 1방 쓸 때 2방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독방인데, 그러니까 1방하고 2방이 독방이고 나머지 합방인데 2방에서 너무 잘생긴 사람이 제 나이 또래였고 너무 잘생긴 친구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교도관이 저한테 이제 제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적응 시간을 주겠다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3시 정도에 저를 불러서 커피를 타서 1시간 동안 대화하는 뭐 계속 그렇게 해줬어요. 적응 좀 시키겠다고. 그래서 2번 방의 친구도 같이 불렀는데 선배니까 좀 많이 가르쳐 주라고. 너무 잘생기고 저는 그래도 얼떨떨하니까 뭐 말을 좀 못했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경제 얘기하고 막 해박한 지식을 막 하길래 이 사람 내가 모르는 무슨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청와대 비서관인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 강간마인 강호순이었던 거예요. 제가 강호순 뭐 얼굴을 봤겠어요? 근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세련된 매너에 하여튼 뭐 화려한 지식을 해서 제가 교도관한테 아니 강호순이 왜 이렇게 저 친구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더니 아니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당하니까 밖에서 당한 거 아니냐 여자분들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독 쓰는 사람들은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엮이게 되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게 너무 태도들이 깍듯하고. 그러니까 뭐 강호순 약간 예외지만은 조폭들은 더 예의 바라요. 조폭들이. 그것도 교도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이른바 KFC인가요? 그 치킨 할아버지? 그 치킨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이제 저랑 또 같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저하고 같은 팀이었어요, 나갈 때. 너무 인자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저랑 드루킹과 달리 이 수영 번호에 노란색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하고 드루킹은 하얀색인데. 근데 너무 매너가 좋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 노란색 그 번호가 모범수라고 본 거죠. 모범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모범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 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란색은 흉악범.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냥 유명한.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있은 뒤로 한 2, 3개월 뒤에 떡대 이만한 친구들, 문신한 친구들이 한 6명 들어왔는데, 걔들도 다 독방이죠. 애들이 막 문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90도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폭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난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도관에게, 저분 그냥 난 뭐 성함 모르겠지만은, 너무 젠틀하고 자상하신데, 어떻게 조폭 대장이죠? 그랬더니, 역시 변희재 씨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조폭 대장이라는 것은 조직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형들에게 잘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조폭 대장을 하지 아무데나 찌르는 놈들이 어떻게 조폭 대장을 하냐. 깔끔한 면할 거다. 그렇지. 거기 조직 관리형의 최고봉이 조폭 대장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본인 표현으로 자기는 강경 우익이라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는 몇십 년 전에 감옥 얘기하는데, 뭐, 임종석이랑 옆방을 썼는데,
임종석이 감옥 들어와서 뭐 맨날 뭐 밥 집어 던지고 뭐 문 차고 그냥 난리치고 임종석이. 근데 그때부터 자기 그냥 열받았대. 사상도 없는데 왜 저놈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여기 들어와서. 근데 잘 보면은 보수 애들은 여기 들어오면 왜 이렇게 얌전하냐, 애들이.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뭐 땡깡도 안 부리고. 계속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들도 좀 세게 질러라, 질릴 거 있으면은.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김경수 수갑이 터진 겁니다. 그 말 듣고 있는데 김경수가 수갑을 안 차고 나갔다는 서신이 저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면서 이제 국정원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거 김경수는 수갑을 지금 안 찼는데 지금 원장들 이병기 원장 뭐 남재준 원장도 수갑 찼습니까? 찼다. 국정원 70세 노인 넘었는데 찼다. 김경수는 안 찼다. 이른바 취재를 한 거죠. 취재를 하는데 그 조폭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야, 너희들은 이런 것도 문제 제기 안 하냐? 이건 명백한 니네가 지금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 제기 한 거예요. 문제 제기 하는데 그 조폭 할아버지의 역할이 좀 컸어요. 들이받으라고 그냥. 그래서 근데 다시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들이받겠다 그랬더니 드루킹이 야, 너 그러다가 밥도 안 주면 어떡하냐? 너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아씨, 밥 없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요건 너 나중에 한 번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저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변명한 거 지금 상당수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이 재판 바깥으로 나갈 때, 이 이른바 수갑 채우는 그 사무실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70세 이상 노인, 여성에 한해서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은 수갑을 안 채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교도관들 둘 겹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만 수갑 안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 채웠어요. 정말 다리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앉아있는 사람들 수갑 다 채웠습니다. 근데 김경수를 안 채웠잖아요. 그럼 뭐예요? 김경수가 사지 멀쩡한데 왜 안 찼습니까? 권력에 측근이니까 안 채운 거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뭐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게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구치소에서의 원래 조항은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못 도망갈 만한 사람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경수의 수갑을 풀어주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헛소리를 해대니까 원래 그런 조항이 뭐 있었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본 게 있지 않냐. 지금 출정 사무소에 정확하게 지금 70세 이상 노인하고 여성인데 어디 거기에 도주할 우려가 없는 자로 적혀 있냐. 이제 싸우는데 문제는 지금이면은 제가 가자 당장 가서 확인하자 하는데 저는 감옥 수감돼 있으니까 제 방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담할 때도 그 사무실 옆방에서 면담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옆방 가서 확인하자 그랬더니 아예 확인 안 하면 안 와. 거기 적혀 있다. 70세 이상 노인 그 밑에 도주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근데 뭐 안 들여보내주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 확인하니까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예요. 70세 이상 노인하고 여성 밑에다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자를 스티커로 부랴부랴 붙여놓은 겁니다. 그거 제가 일단 인권위원회에다가 전정해 놨고요. 제가 나왔지만 인권위원회 빨리 조사 받겠습니다. 이거 빨리 조사 받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다 규명을 하고 공언한 대로 1억 원 손배를 구치소에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이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 방송의 결론인데 왜 보수는 구치소에서 이렇게 얌전하냐 그 말 나오는 막 타이밍에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왔죠. 저는 정말 그때도 깜짝 놀란 게 강용석 변호사는 제 변호사였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같이 들어온 변호사였고 1심 재판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할 때까지 와서 다 준비하고 조언했고 우리의 전략적 판단으로 1심 재판에서는 도태우, 강용석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빼서 바깥에서 싸우게 하고 실무는 젊은 이동환 변호사에 맡긴다. 그리고 1심에서 주작을 잡으면은 2심에서는 차기환이나 정준길 투입한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른바 사임을 하고 도 변호사는 특검법 추진으로 밀고 나간 거고 강용석 변호사는 밖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 11월인가? 그 구치소에 그 교도관 한 명이 또 젊은 친구인데 강용석 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저 만나려고 자꾸 들어올 때도 강용석 변호사 보면 되게 좋아하고 계속 강용석 변호사하고 친하냐? 난 저 사람 너무 좋다. 그런 교도관이 있었는데 11월이었죠, 강용석 변호사가. 저보고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래. 아니 그분은 내가 조언 다 마치고 특별한 일이 없을 텐데 1심 중간이니까 안 들어왔을 텐데 근데 강변이 들어왔다고 나한테 그 복도에서요 강용석 변호사가 죄수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마주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기사를 뉴스를 못 봤거든요 그때. 아침에 내 변호사는 정말 깔끔한 정장한 거잖아요. 죄수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으니까 강변은 뭐 딴 데 보고 있냐고 저를 보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야 이거 뭐냐 어떻게 변호사가 갑자기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좀 강변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아 변호사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계속 이제 아는 사람들 뭐 교도관 통해서 강변 잘 했냐 그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아는 그 교도관이 강용석 변호사 지금 뭐 그 사람은 도대체 독방도 안 쓰고 독방 뭐 호불호가 아니라고 판단했나 봐요. 하여튼 뭐 싸웠던지 합방으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서 합방에서 죄수들하고 너무 막 잘 놀아가지고 그냥 화제라는 거야, 화제. 맨날 신나게 놀고 나와서 교도관한테도 뭐 밝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 드루키하고 똑같이 한 것 같아, 강용석 변호사가. 한 달, 2달 지나도 그 변호인 접견 또 사무실 모였으면 좀 아는 수용자끼리 얘기하는데 뭐 완전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강용석 변호사. 잘 놀고 성격 좋기로 유명하다고. 뭐 충격받은 것도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감옥 가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3번 정도 마주쳤죠. 2번 마주쳤는데, 뭐 그때도 하여튼 저 보자마자 뭐 반갑다고 끌어안고 막, 하여튼 그분도 한 3번 마주쳤는데 3번 다 신나게 웃으면서 만나고, 그때 아마 손석희 사장이 뭐 김훈 기자한테 뭐 하고 뭐 그거 한 게 있잖아요. 뺑소니 문제. 그걸 또 뭐 김세희한테 미리 듣고 왔는지 그 변호사 접견 그 실에서 저한테 저 끝에서 또 뛰어와가지고 그거 막 설명해주고 가고 하여튼 전혀 지금까지 뭐 보수 쪽 인물이 구치 생활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큰 화제가 된 상태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또 얘기했죠. 자, 봐라.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그 진중한 건 좋은데 구치소에서 저렇게 기죽어 있으면 안 된다. 무시당한다. 그게 좀 보수를 아끼는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좀 교도관들도 그렇고 좀 보수 쪽 그 조폭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가 큰 일을 하고 이제 나갔다 갔는데 오늘 어제죠 어제 강변이 출소하고 첫 방송 강변은 아마 그냥 첫 방송 바로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원래 밖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쾌활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교도소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이 진행이 된 거구나. 그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본인 얘기는 한 60명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무슨 돈 먹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일 잘해보려다가 직무를 좀 넘어선 일을 한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 60명이 있는데 저나 강변이나 많이 알잖아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강변도. 그래서 나라도 좀 쾌활하게 있어야 되겠다. 나라도 좀 쾌활하게.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의식적으로 많이 쾌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입소하고 한 달 만에 너무 더웠잖아요. 1-2달 만에. 그때 막 여름이어서 막 섭씨로 막 38도 이럴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통풍이 온 거예요, 통풍이. 아니, 어떻게 뭐 맥주도 안 하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왜 통풍 걸리냐. 너무 더워서 그냥 땀이 다 배출되니까 그래서 통풍이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통풍이 별건 아닌데 뭐 걷질 못하니까. 전 또 상층에서 그냥 하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누가 잡겨 놓으면은.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쭉 가는데 이병기 원장이 그걸 봤어요. 이병기 원장. 나이 70대 후반이신 분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원장이 갑자기 또 이분이 제가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데 뛰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너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때문에 이러냐고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니, 이 더위에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이 70대 넘으신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 텐데 젊은 놈이 휠체어 타고 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뛰어와서 저보고 너 왜 이렇게 지금 다쳤냐고. 아, 통풍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여기서 아프면 안 되겠다. 이거 강용석 변호사는 그분들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웃고 다니고 하는데 내가 그냥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그 마주치는 사람들, 그 이병기 원장뿐이 아니죠. 거기 남재준 원장, 그 청와대 하는 허연준 휠체어 타고 다니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분들이. 웃고 다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를 타면 큰일 나겠구나. 다행히 통풍이 더 재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통풍 재발은 안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때 참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저나 강용석 같은 사람들은 정말 뭐 교도관이든 누구 만나든 막 신나고 얘기하고 싸울 때 들이받고 그렇게 하면서 업을 시켜야지 휠체어 탄다거나 같이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투쟁 방식이고 그 조폭 할아버지가 임종석이 얘기한 거 그냥 뭐 밥 던지고 뭐 문 찼다 다 투쟁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도 감옥에서도 싸움하는 방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